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 10월 첫 번째 주 금융 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주 첫째 주 기사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일단 좀 암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떤 금융 환경 변화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연 1에서 2%의 특판 예금이 나오면 암스테르담 시내가 들썩들썩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0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일단은 요즘에 들어서 가장 큰 게 관심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저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게 좀 부각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제로금리를 먼저 경험해 본 유럽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들로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가 2009년 7월에 마이너스 0.25%, 예치 금리는 마이너스 1%라고 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12년 7월 0.05%, 예치 금리는 마이너스 0.65%.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가 현재 기준금리는 제로, 2014년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 금리는 마이너스 0.4%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2014년 12월 마이너스 0.75, 예치 금리는 0.33.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 2월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그럼 예치 금리 마이너스 0.21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좌 유지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 하고 정기예금 이자는 겨우 연 0.03% 정도라고 합니다. 유럽 사회가. 그리고 1%에 주는 이자 주는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내용이고요. 제로금리가 일상화된 북유럽에서 은행을 통한 재테크는 꿈도 못 꾼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연금생활자가 많이 위협이 되고 있고 부동산 거품에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신문기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스웨덴 룬드에 사는 앤더슨 닐손 씨는 29세 매달 SEB 은행에 계좌 이용료로 35크로나 약 4,300원을 낸다. 결제와 연동한 체크카드 사용료는 별도다. 체크카드 사용료는 매년 200에서 300크로나 약 24,500원에서 36,800원에 달한다. SEB 은행은 스웨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최대 금융기관이다. 스웨덴, 덴마크,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지막 돌파구로 잇따라 제로금리를 도입하면서 개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돈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거액 예금에 추가로 보관료를 내야 할 정도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원금보다 적게 갚아도 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금리다라면은 부동산이 뭐니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부동산이나 실물 경기도 그만큼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불리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런 식으로 좀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형태의 덴마크 위스키 은행은 8월 마이너스 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 이르렀고 1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할 때 은행이 대출자에게 0.5% 이자를 준다. 만기 때 갚을 돈이 빌린 돈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라고 함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제로금리라고는 일본의 경우에도 주요 내 계좌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30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겪었던 일본은 2010년 2월에 처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시중 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일본 국적연금은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한 2016년 국내 국외 채권 투자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3.2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9,920억 엔에 달한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 각국의 마이너스 금리가 연금 생활자를 위협하고 부동산 거품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더 커진 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합니다.
10월 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이고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가 2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내수가 침체가 되고요. 기업 실적은 나빠지고 고용은 더불어 부진해지고 소득 감소는 이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이 일본식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수출인데요.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작년달보다 0.4% 하락했고, 그 다음에 65년 통계 작성 이후 물가 상승이 0 아래로 떨어진 지난 8월에 이어 2달 연속 마이너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였는데 올해 들어서 매달 0%에 머무르다가 8월부터는 바닥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단 마이너스 물가는 국제 유가 하향세와 풍년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농산물이나 석유를 제외하고도 근원 물가의 상승률이 0.6%로 99년도 9월 0.3% 이후 최저라는 점에서 수요 부진도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이루어졌다라는데, 제가 볼 때 뭐 디플레이션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추이를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물가는 결국 내수를 떨어지게 하고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고용은 떨어지고 소득은 감소. 계속 현재 사실 요즘 느낌하고 좀 없지 않아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제로금리 24년간 수익률 예금 3.9% 리츠 투자 107%. 10월 4일자 매일경제인데요. 지난번에 그 10월 2일자에서도 제로금리 시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 제로금리의 공습에 따라 안전자산에 편중할 경우에 아무래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경우 예금은 3.9%의 수익, 주식 배당 29%를, 리츠는 107%의 수익을 안겨줬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만큼 대안에서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났는데요.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주식에 투자했다면 좀 더 높은 수익이었고 리츠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안전자산으로서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잘 아는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만큼의 어떤 해안이라든지 경제 공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은 결국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상품에도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굉장히 많이 돈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리츠가 부동산에 관련된 펀드 투자에 투자되는 것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금리에서 부동산 경기가 올랐기 때문에 말이 오는 게 아닌가. 결국 상투 잡는 것처럼 내가 뭐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면서 좀 살펴보시면은 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펀드의 수익률입니다. 19년 10월 7일자 기사인데요. 한풀 꺾인 금펀드 수익률, 다시 빛 발할까입니다. 금펀드 수익률이 꽤 계속 높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가 금가격 조정에 의해서 12개 금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이긴 한데, 이것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펀드가 한창 수익률이 올라갔었거든요. 금 온수당 달러 가격은 2005년도부터 쭉 2013년까지,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약 한 달 전 1550달러에 올랐던 국제 금 가격이 1500달러 선까지 지금 낮아지자 금 관련 상품들이 최근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한 데다가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시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 상품에 투자할 경우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등이 나타날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테니까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한국거래소 금시장, 시중은행 골드뱅킹 상품, 금펀드,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지수증권 등에 통해서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심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쉽게 해서 돈을 푼다라는 얘기요.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금리를 낮추는 거죠. 이럴 경우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러겠죠, 당연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0월 첫째 주 금융에 대해서 살펴본 기사는 1차적으로는 제로금리 시대에 대한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 다음에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가 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1제로금리 23년간의 수익률, 예금 3.9에서 리츠 투자 107%, 어떤 대안 투자가 좀 필요하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풀 꺾인 금펀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투자 방향과 금펀드 수익률이 다시 빛 발할 거라는데 제가 볼 때도 금펀드 수익은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금펀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